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의 오상우 교수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네. 진료실에 온 거는 처음인데요. 예, 예, 예. 교수님 진료실. 예. 예. 여기가 진료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 좀 나가 보시면은 저희 그 진료 오시기 전에 뭐 측정하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요. 예, 요리로 한번 나와 보시면은 예, 여기가 대기실입니다. 여기가 대기실이고요. 비만 환자는 반드시 체지방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체지방 측정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요걸로 가려서 체지방하고 몸무게하고 측정하시고 그 다음 요 검사 결과를 또 전산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들고도 오시고 그 결과지를 가져가시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내가 몸무게가 지방이 빠졌는지 근육이 빠졌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재시고 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항상 올 때마다 혈압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혈압 측정하고 체지방 측정, 몸무게 측정, 허리둘레 측정을 한 다음에 저를 매번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진료실로 가시죠. 네. 예. 잘 보이는데. 이거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안 바꿨어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저 사진도 제가 한 15년 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똑같으신데요? 아니요. 머리가 더 하얘졌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교수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궁금할까봐 우리 과만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다들 게을러가지고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들어오시죠. 네. 네. 교수님 오늘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을 찾아뵙게 된 앉으시죠. 앉아서 하시죠. 다이어트 기사가 요새 큰 화제예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다이어트의 팁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자 진료실에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너무 반가워요. 교수님 더 피부도 좋아지시고. 아니에요. 피부가 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아까 사진 그래도 옛날에 좀 낫지 않아요? 머리를 까만 것도 많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선 그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생기는 그런 원인과 그리고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들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만은 팔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뚱뚱하니까 나도 뚱뚱하다. 나는 죽어도 운동해도 사람 빠진 체질이다. 난 체질이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 빠지는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 유전자 검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유전자 검사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다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전자 중에 우리 비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되느냐고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만해질 위험의 변이를 몇 퍼센트 설명해 줄 것 같아요? 대략. 유전자 검사만 하면 10%가 안 돼요. 10%? 그러니까 계속 비만 유전자는 발견되는데 나머지 8, 90%에 해당하는 거는 내 유전자 중에 뚱뚱해진 유전자가 발현하느냐 안 발현하느냐. 그게 핵심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떻게 운동하고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더라도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이거 잘하면 아무리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나는 유전자 있으니까 내 팔자야. 그 원인이 거기 있어. 또 뭐 가족 중에 뚱뚱한 사람 많아. 그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비만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은 생활 습관이 개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같은 생활 습관 하에서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빨리 찌고 어떤 사람은 적게 찌고 늦게 찌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교수님 벌써부터 채팅창에 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다들 반갑습니다. 더 반가운 질문들을 많이.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예, 예. 이 중에서 또 하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헬로 비너스님 질문이신데요. 네네. 네, 교수님 요새 마운자로가 난리잖아요. 네네. 네, 효과를 본 친구도 있고 전혀 식욕 변화가 없다는 친구도 있는데 본인의 의지로 조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몇 달까지 하면 감량할 수 있을까요? 그 마운자로나 위고비란 약이 굉장히 편한 약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잘 나오는 약인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게요. 같은 약을 맞더라도 대부분의 효과는 있는데 사실 내 상태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다. 아니면 내 상태가 끼니를 많이 걸어야 되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끼어들면은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상한 다이어트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이 채여 있는 그런 형태의 몸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 다이어트 많이 실패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약은 대부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보셔야 될 거는 생활 습관을 좀 좋게 하면서 약을 쓰면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또 그러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운자로라는 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용량이 이제 점점 늘어갈 거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좀 더 늘리면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처럼 걷기님 질문인데요. 네. 그 GLP-1 계열 주사와 일반 다이어트 주사나 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GLP-1이라는 거는 본래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이 본래 장 운동을 느리게 하고 인슐린 분비도 도와주고 식욕도 억제하니까 아주 이 다이어트하고 당뇨 조절에 아주 효과적인 약인데 문제는 이 GLP-1의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1, 2분이 있으면 많이 사라져요. 몇 분 내에 거의 다 반감기가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GLP-1을 2분 만에 없애지 말고 오래가게 하루 이틀 또 일주일 동안 작동할 수 있게 바꾼 약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마운자로나 위고비나 이런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근데 이 약 말고 다른 약들은 주로 이제 식욕 억제, 그러니까 GLP-1 계열은 장 운동을 억제하고 식욕도 억제하고 하는 이중 효과가 있는 반면에 기존의 약들은 주로 이제 심박수를 좀 빠르게 하고 뇌에 가서 식욕을 억제하는 식욕 억제가 주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효과가 아니라 식욕 억제 주작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GLP-1 계통의 약보다 효과는 좀 떨어지는데 대신에 GLP-1 계통의 약이 맞고 나면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약에 또 주사 맞다가 못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먹는 약으로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효과 면에서는 아무래도 GLP-1이 좀 더 좋은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 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 또 단점도 있긴 해요. 네. 그러면 아까 질문 드렸던 거에 이어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아니면은 뭐 지나치게 약간 저탄고지 식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다이어트가 올바른 다이어트인지. PD님 주변에 그거에서 성공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수많은 비만 환자를 여기서도 만나고 진료실 밖에서도 만나거든요. 그걸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초반에 몇 킬로 빠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 쪄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 또 1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란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원푸드 다이어트 하면요 근육 소실이 빨라요. 그 다음에 단식하고 나면 근육 소실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 같지만은 좀 지나 보면은 근육만 빠지고 지방은 덜 빠지니까 근데 그때 빠지고 나서 그 다음 근육이 칼로리가 적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식을 해도 굉장히 빨리 빠져요. 그래서 한 달에 10kg 뺐다 되게 좋아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다시 찔 때, 다시 찌기 시작할 때 근육이 보충되겠어요? 지방이 보충되겠어요? 지방이 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근육량은 줄고 지방이 계속 축적되는데 지방은 칼로리가 높아서 빼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서 저를 찾아와요. 클리닉에.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이미 그 비만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 있고 체지방 측정을 하면은 아까 기계로 그 근육은 요만큼밖에 없고 체지방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체지방률이 50%, 40% 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똑같은 약을 아까 말씀드린 GLP-1의 위고비나 그 다음에 그 마운자로나 아니면 먹는 약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식욕 억제하고 장운동 억제해서 빼는 약인데 사실 근육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 약을 쓰면은. 오히려 근육이 또 더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비만에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운동, 식사요법,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100% 성공하는데 그게 이제 대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 내가 당장에 헬스장에 어떻게 가? 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지금 비만에 사실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쉬운 운동,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오래 하는 법. 또 끼니도 거르지 않고 몇 끼니 먹는 게 다이어트에 더 효과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챙기기만 하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약을 쓰고 싶은 그 약을 쓰면은 100% 성공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원더노트님 질문입니다. 군것질이 제일 힘든데 건강한 간식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차라리 굶는 것보다 간식 먹는 게 나아요. 근데 간식은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혈당을 빨리 높이지 말 것. 혈당을 빨리 높이면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이유로 많이 된 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지방 분해를 또 방해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있는 걸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간식을 먹는 다음에 혈당 높이는 게 뭐 있겠어? 요 믹스 커피 드시는 분들 설탕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김밥 먹는다. 김밥 참기름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간식으로 뭐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지만 가끔 계란 후라이 집에 있다가 드시는. 근데 계란은 단백질이라서 좋긴 좋은데 거기에 후라이로 식용유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런 문제. 그래서 혈당을, 그 다음에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형태로 먹으면 좋고, 과일에 섬유소 많으니까 이 과일 먹을 거야. 근데 꼭 갈아서 주스로 드세요. 주스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속도가, 흡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럼 인슐린 분비돼 지방,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지방 축적이 가속화되니까 다이어트 속도가 느려지지. 그래서 간식은 그 달거나, 그러니까 혈당 빨리 높이지 않는 거, 첫 번째. 자기도 모르게 기름 들어간 쿠키 같은 것도 튀기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끼니 거르지 마시고 차라리 간식하는 게 낫다.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먹을 때는 갈아 먹지 말고 통과일로 먹어라. 이거죠. 또 열대 과일이 또 혈당을 빨리 높여요. 이렇게 열대 너무 단 것보다 그냥 몸에 좋은. 그래서 채소도 드셔도 되는데 채소에 뭐 올리브유 좋다. 그래서 올리브유 잔뜩 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혈관이나 이런 면에는 좋을지 몰라도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채소로 이렇게 드시려고 드레싱으로 뿌리시든지 뭐 하시든지 할 때도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양만큼. 내가 먹기 좋은 양만큼 뿌리지 일부러 몸에 좋은 거야 하고 뿌리지 마시고요. 또 간식으로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리브유 한 잔 쫙 드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거 좀 못 먹을 것 같은데 그거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 생각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요. 근육 소실 빨리 오고 오히려 안 좋아요. 그 진저샷 이런 거는 어떤가요? 진저가 뭐죠? 진저샷? 생강샷, 뭐 레몬샷. 레몬샷. 그 생강살 레몬샷. 그렇게 비만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그게 일단은 우리가 빈속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그러니까 끼니를 거르지 말라는 거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제일 중요한 장기가 있죠. 그게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장기. 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는 음식에 충족을 못 하거나
내가 기능이 억제되거나 그러면 빨리 뭔가를 차갑게 하고 뭔가 기름진 걸 먹게 하고 단 걸 먹게 하거든요. 그 뇌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아침에 아무래도 뇌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이기 때문에 약간의 혈당을 빨리 안 높이는 그 탄수화물이 들어간 형태로 먹어주는 게 좋지, 그걸 갖다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렇게 먹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도 않고, 먹고 나서 위에 또 약간의 신호를 주는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몬 이렇게 샷이나 이런 걸 먹고, 그 진저샷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면은 그런 신호가 약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고형체의 약간 그런 걸 좀 먹어주면 좋을 것 같고, 탄수화물, 혈당을 빨리 안 높이는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간 거, 그러니까 호밀빵 뭐 반쪽하고 가볍게 위에 신호 정도만 주면 되니까 아침에 그렇게 먹어주는 게 오히려 어떨까 싶네요. 예. 규칙적인 운동. 예. 근데 그거 진짜 뭐 규칙적인 운동이 기본적인 건데 그거 진짜 살 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50kg, 100kg 뺀 사람은 다 그렇게 뺐어요. 근데 50kg가 그냥 몸무게가 근육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체지방으로 그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20, 30, 50 뭐 이렇게 100kg까지 빼는, 체지방만 100kg 뺀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몇 킬로 빠지다가 말아요. 또 근육 빠지고, 아까 요요 현상 겪을 때 아까 지방 더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 중에 제일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한 상식으로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요새 화제가 되는 그 다이어트 주사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또 간단히. 그래서 그 GLP-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를 맞으면 먼저 식욕 억제가 되죠. 뇌에 가서 식욕을 억제하고. 근데 그 운동, 그 효과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장 운동을 억제해 주거든요. 장 운동을 억제해 주니까 먹고 나면 배부름이 빨리 와요. 그래서 환자분 대부분이 먹다가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났는데 먹다가 그만 먹게 돼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 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중 효과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현아 교수님 오셨는데요. 박현아 선생이 배 나온,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그렇지. 그래요. 네, 그러면은 박현아 선생이 제 동기예요. 그럼 앞으로 해야겠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나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 그러면 비만 주사를 맞고자 하는 그런 환자분들은 어떤 크라이테리아 안에 들어가 있는 환자분들인지. 비만 주사는 사실은 체질량 지수 27 이상인 분들하고, 그 다음에 27 이상인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내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분들한테 그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비만 환자들 중에 사실은 최근에 몸무게가 갑자기 는 사람, 그리고 뚱뚱하지도 않은데 약간 과체중 정도인데 혈당이나 뭐 다른 것들이 같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법은 약간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마르신 분들이 아이고 나 이게 살 빼고 싶어 하고 주사를 맞으면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근육 소실이 더 이약이 빨리 오거든요. 근육 소실을 안 일으키게 하려고 그러면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균형 있게 잘 드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서 네네네. 질문까지 받아보겠습니다. 하늘 보기 좋은 날님 질문인데요. 60대 여성인데 위질환 고혈압으로 이상 지질혈증, 기타 질환, 복부 비만, 그리고 의심 질환이라고 건강 검진이 나와서요. 식전 혈당 검사 115, 총 콜레스테롤 236, 지질 트리글리세라이드 85, HDL 81, LDL 138인데 혹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요? 뱃살만 줄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 식사요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혈당도 이제 당뇨병 전 단계고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데, 몸에 그 HDL이라고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HDL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콜레스테롤도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뱃살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성지방도 정상치라서 뱃살만 줄여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고요. 이분은 또 당이 좋은 거는
HDL 콜레스테롤이라 해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보통 여성은 50 이상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81이나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뱃살만 조금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편하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오리지널 시그널님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체중이 너무 빠지는데 노인도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영양을 채워드리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체중이 빨리 빠지시는 분은, 연세가 많을 때 체중이 빨리 빠지시는 분은 먼저 검사가 우선이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숨어있는 암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또 혈당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부터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하나 측정해야 될 게 근육이 빠진 날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근육이 너무 빠지고 나면은 나이가 들수록 제일 문제가 근육이 적은 사람도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잘 오게 돼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근육이 없는 사람은 잘 쓰러집니다.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다음 삶의 질이 떨어져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오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할 때 근력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코어 근육에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 특히 하체에 있는 근육을 잘 키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 체지방 측정 그런 걸 해보시고요. 부족하면 몇 끼니 단백질 먹으면서 탄수화물하고 균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배 쪽으로 살이 많이 찌시는 경우들 그러면 추천하시는 아랫배하고 허벅지 지방이 많아서, 또 다른 분들은 뱃살이 많이 나와서, 분들은 윗배가 많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 윗배나 이런 거 쉽게 빠지는데, 요 아래쪽에 살 빼고 싶으면 운동 식사해법 열심히 하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 네. 그래요. 그래서 아래쪽하고 허벅지 쪽에 있는 지방을 주로 빼면 일단 운동 식사해법을 꾸준히 해서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근데 다행히 이쪽 아래쪽에 아주 좋은 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국소 지방을 해결하는 약. 근데 그런 약들 임상 결과가 좀 덜 나와서 그런 약들이 임상적으로 확실히 그쪽에 쓸 수 있는 약들이 아마 곧 나올 것 같은데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기대돼.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소영님 질문인데요. BMI는 정상인데 바디 팻, 그러니까 지방률이 한 40%일 경우에는 GLP-1이 좋을까요? 라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근육량, 그러니까 몸무게는 정상인데 체지방률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럼 체지방률이 높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근육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운동 식사요법을 계속하고 비만 환자와 똑같이 해야 되는데, GLP-1이 단점이 아까 근육 소실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맞는 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먹는 거하고 운동 있잖아요. 굉장히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고, 이 먹는 거에 영양 상담 같은 걸 좀 받으시면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균형 잡아가면서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다이어트하고 완푸드,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다이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은 근육 소실만 더 생기고 점점 더 몸은 안 빠지는 몸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극과를 줄 수 예, 있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더너트님이 질문하셨는데, 교수님께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그건데, 맨 처음 오셨을 때 맨 먼저 환자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끼니 거르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상해요. 새끼 다 먹었는데도 살이 빠져요. 이러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우리 대학원생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새끼 먹는 사람하고 두 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끼 먹는 사람, 아침을 거르는 사람인데 누가 칼로리가 많겠어요? 새끼가 많잖아요. 그럼 새끼가 더 뚱뚱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2년 동안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는데 두 끼 먹는 사람이 더 뚱뚱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작년에 제가 생각을 좀 다르게 먹는 칼로리당 음식을 비교해 봤더니요. 3끼 먹는 사람, 뭐 2끼 먹는 사람은 뭘 먹느냐면은 끼니를 한 끼 걸었기 때문에 칼로리당 당, 그 다음에 기름, 나트륨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한 끼 걸렸으니까 몸은 잔뜩 긴장해 있죠. 그 음식이 들어오면 뭐든지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끼 먹는 사람은 3끼 아침만 몇 개 하더라도 몇 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오해를 했다가 풀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3끼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유, 3끼 바쁜데 어떻게 챙겨 먹어요? 아침에 빵 한 조각 드셔도 되는데, 빵 한 조각 먹을 시간 없으면 빵 반 조각 가서 회사 가서 그냥 가볍게 신호만 주시면 돼요. 통밀빵에다 간단한 걸로. 그런 것만 하더라도 몇 킬로 그냥 빠져요. 그러니까 끼니를 거르지 않고 네. 적으로 먹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쵸, 더 중요하죠. 네.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식단은 잘 지키는데 운동을 못해도 체중 감량이 가능한가요? 본래 초기에 빠지는 거는요, 식단이에요. 칼로리 조절이 초기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빠진 살을 유지하는 데는 신체 활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초반에 뺄 때는 운동으로만 빼겠다. 먹는 건 그대로 하기도 시간 많이 걸려요. 대신에 빠진 살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뱃살을 좀 더 운동을 계속하면 빨리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초반에 체중 감량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칼로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운동만 해서 빼는 건 좀 늦게 빠질 거예요. 네. 그러면 운동을 시작했더니 식욕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 운동을 하면 식욕을 넣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중등도 이하의 운동을 할 경우 식욕이 떨어지는 걸로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배고프죠. 축구선수 하고 나서 얼마나 땡기겠어요, 뭐 먹는 거. 근데 지금 축구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 근데 그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은 헬스장 가고 한강변 뛰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가벼운 운동들이 오히려 더 괜찮아요.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나 봐요? 아니에요? 많구나. 계속 시계를 보시기에. 그 교수님, 다른 드레스업 다운님이 질문 주셨는데, 환자가 다이어트를 포기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해주시나요? 뭐 저 병원에 저를 만나러 찾아오실 정도면은 동기부여가 잘 되셔가지고 거기다 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거 하신 분들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 오시는 분들이 많지, 대부분이 다 따라서 오시는데, 아주 드물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지금 몸무게에서 살을 뺐을 때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볼지를 한번 상상해보고 그걸 머릿속에 한번 즐겨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상상을 통해서 많이 동기부여를 좀 받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5kg 빠졌는데 내가 별로 빠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풍선의 원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요만큼 공기를 빼면은 티가 안 나요. 근데 풍선이 이렇게 줄었을 때 똑같은 양을 빼면은 풍선이 확 줄어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몸무게 뺀데 티가 안 나더라도 그냥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사실은 지금보다 5kg, 10kg 더 빼고 나면은 그때는 1kg만 빼도 사람들이 알아볼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갖다가 풍선의 원리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한 120kg인 분이 한 1, 20kg 빼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80kg 돼서 한 2, 3kg만 빼도 사람들이 왜 이리 빠졌어 하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고도 비만일수록 10kg, 20kg 빼도 티가 안 나더라도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만 해서 빼면 눈에 잘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환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있으시면? 너무 많죠. 제가 비만 진료만 하고 25년, 30년 클리닉 차린 지도 너무 오래됐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제일 특히 이제 가슴 아픈 환자들이 많죠. 뭐 어떤 친구는 그 할머니하고 둘이서만 사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바쁘게 돈을 벌어서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또 조선 가족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살이 너무 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놀림 때문에 조현병까지 생겼어요. 그 정신과제 약을 먹는데 또 살이 더 쪘어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해피엔딩. 근데 너무나 그 훌륭한 친구였어요. 와서 인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뚱뚱해져가지고 직업을 못 가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이어트도 잘하고 해가지고 지금 직업을 가져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부터 너무나 많은 환자를 봤는데 이 환자를 제가 물어보셨을 때 대답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뚱뚱한 분들 있잖아요. 뚱뚱한 그게 무슨 죄진 거처럼 생각해. 남들 시선을 느끼고. 근데 미국만 가더라도 아주 당당하게 다니시거든요. 뚱뚱한 거는 내가 죄짓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 당당하게 다니셔. 그래야 또 살이 빠져. 그걸 우울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재돼 있고 밖에 안 나가고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더 이상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기면서 그래서 살 뺄 때는 즐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살 빼는 게 어떻게 즐겨요?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방송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울이에요. 정말 다이어트는 재밌게 해야 잘 빠집니다. 그 재밌는 운동도 재밌는 거 해야지 죽자 살다 하는 운동 계속 시키면 그거 따라하면요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이 즐거워야 돼. 내가 재밌고 신체 활동도 재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뇌도 편한 상태라고 자꾸 신호를 줘야 되니까 언제든지 좀 먹으면서 빼야 되는데 먹을 때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기름지거나 단거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작은 양이라도 나눠서 드시면서 뇌를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기면서 하면은 다이어트에 거의 100% 성공했어요. 그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옛날에 이상한 다이어트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지금도 뭐 약 4-5개 쓰고 뭐 그런 또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성공한 분은 거의 없고 그런 약 썼다가 좀 지나면은 약 안 듣는다. 그럼 또 다른 거 찾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되고 안 받는다 하고 우울증 빠지고 나서 나중에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럼 해결책이 없죠. 다이어트는 즐기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좋은 말씀.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도 있으셨나요? 이 환자는 이렇게 접근해서 치료했으면 됐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예상 밖의 환자였던 사례 뭐 이런 거.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 다이어트 방법은 이걸 딱 고정되게는 못해요. 사람들마다 자기 생활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병원에 나이트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병원 직원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올 때마다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다이어트 패턴, 식사 일기도 좀 쓰게 하고 언제 많이 먹느냐, 어떨 때 또 이런 음식을 많이 찾게 돼 있느냐.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요. 그럼 대부분 밖에서 해결해서 와. 아니면 배달해서 먹는. 어떤 사람은 부모하고 살아요. 부모님이 음식을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환경이 어떻게, 또 직장에 따라서는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배달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차 안에만 계셔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그 환경, 생활, 이게 다 다르고, 갖고 있는 질병,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 고혈압이 있느냐, 이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다이어트라는 건 없어요. 그럼 교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신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다행인 거는 그 유전적으로 이제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그래서 좀 기름진 거 먹는 게 있어도 생각보다는 많이 못 먹어요. 대신에 회나 이런 거 먹어도 끝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에 이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이 먹어도 쪄도 별로 많이 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편하게 관리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저도 무지 많거든요. 어떤 때는 뭐 여러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데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음악을 듣다든지 아니면은 펜글씨
글 쓰고 하는 걸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붓글씨도 쓰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 좀 움직이고. 근데 대부분이 컴퓨터 앞에 있고 진료실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고 싶은 시간을 없을 때는 되도록이면 주차장이 요 옆에 건물 병원을 보시면 요 옆에 대학이 있거든요. 대학에 세워놓고 여기까지 빨리 걸어가요. 왔다 갔다 할 때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평소에 그 서울 시내 안에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서울 시내 움직일 때는 항상 자가용 이용 안 해요. 버스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빨리 걸으면서.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체중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량을 늘리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이거 운동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잘 빠질 것 같지만은 제 몸무게에 있는 사람이 밥 한 공기 열량을 태우려면은 탁구를 얼마나 쳐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 계산을 해봤더니 1시간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더 먹었다고 이게 탁구를 1시간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그 운동하는 시간 동안의 열량은 그렇지만은 하루 종일 조금만 숨찬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하루 동안 따지면은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열량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분씩 나눠서 해도 되니까 하루에 숨가쁜 운동 한 30분 이상만 매일 해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몸무게 빠지는 데는 운동만으로는 속도는 느리지만은 자기도 모르고 배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내장 지방으로 주로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은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어떠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낫지만은 비만 입장에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 입장에서는 매일 가능하면 아까 약간 숨가쁘게 운동해주면은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뱃살 들어가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간이 없으면 10분씩 나눠서 해도 되니까 하루에 30분만 채우시고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헉헉거리면서 쓰러질 정도로 하시면은 바보지시겠죠? 30분 못 하겠죠? 그래서 약간 옆에 있는 사람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산토끼 노래를 불렀을 때 오래 못할 정도. 그 정도 숨가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처음에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되고 내 뱃살이 들어가네 하고 느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교수님 혹시 뭐 편하게 질문하세요. 가정의학과에서 다이어트 진료를 받을 때 꼭 준비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특별하게 없고. 그리고 안 와보셨지만 또 다이어트 진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시청하실 것 같은데 병원에서 진행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뭐 각 병원마다 우리 병원이 너무 교통이 안 좋아서 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오시면은 근데 참 그 질문이 제일 많긴 많아요.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해주세요? 근데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은 그거 묻는 분들은 없으시고. 근데 그게 가면 어디에 3주 프로그램, 6주 프로그램, 여기는 뭐 레이저 쏘아줍니다. 여기는 무슨 기계 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그 효과 있으면 제가 먼저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는 돈 벌기는 좋죠. 저는 이제 월급쟁이니까 대학병원 돈 벌기는 좋은데 대학병원에 그거 하던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잘 안 하죠.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오셔서 외래 진료 환자처럼 오셔가지고 이분의 상태, 영양사하고 영양 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먹는 패턴을 분석하고 체지방에 뭐가 문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돼 있는 걸 어떻게 접근하고 필요하면 약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씩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이분이 변화하는데 뭐가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더 도움이 될지를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같이 해결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살을 뺀 분이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요즘 또 약이 좋아가지고요. 네. 약도 도움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옛날 약보다는 제가 평생 살면서 썼던 약들 중에 제일 안전하고 제일 효과적이고 잘 들어요. 요즘 약들이. 이런 거는 내성이나 이런 게 생기거나 그런 걱정.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살을 유지하려고 내부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특히 옛날 약들을 쓰고 나면요.
요요를 겪은 사람들한테 쓰고 나면은 생각보다 이 뇌가 식욕억제니까 적응이 돼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뭐 암페타민이라고 그 옛날에 그 유도체들이 식욕억제제를 많이 썼는데 그런 장은 거든요. 근데 뭐 GLP-1 계통의 약들은 끊어서 다시 요요를 겪었을 때 다시 쓰게 되면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병원 진료도 그거는 이제 비만 조금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 있을 때 펠로우 할 때 같이 개발하는데 주 역할을 좀 했었고 그 이후에 헬스케어를 하다가 한때 이게 침체됐어요. 이 AI 기술 전문가에서 하나 이렇게 미래의 의료는 집으로 이제 법률이나 이게 통과되고 뭐 해야 되겠지만은 요즘 이 기술이면은 집에서 당뇨나 고혈압, 비만 진료 받아도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농담 삼아 한 몇 년 전에 하던 농담이 이제 대학병원이나 그 큰 병원은 없어지고 구글이 그걸 대체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좀 가장됐고요. 그러면 의사의 역할이 없어지나 그건 아니죠. 의사는 법적인 책임과 또 AI가 못하는 영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 영역을 하는데 AI의 도움을 받겠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테크닉의 도움을 받을 건데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만 발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 보험 청구 문제부터 시작이다. 예. 이제 네. 궁금했던 걸 네네. 남겨놨다가 빈과 걸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은 그 속담이 있는데 의사들이 따라하지 말라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의사들은 이제 머리 아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해요. 네. 근데 환자들을 위해서 하고는 안 지키. 그래도 말씀드리면은 절대 배부르게 한 3분의 1 숟가락 넣어버려. 요거예요. 네. 그 절대 그 균형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지 어느 하나 이 음식만 먹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나의 뇌나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한 가지의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게 골고루 그 다음에 뭐 배부르게 먹지 말고 위가 3분의 1 찼다 숟가락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기분 좋게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뭐 할 수 있는데 이동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빠른 걸음으로 즐겁게 걷고 되도록이면 많이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제 나름대로의 철칙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군것질이나 이 밤에 배고픈 걸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10시나 뭐 11시 이렇게 야식이 땡기는 시간에 참는 게 나을지 아니면 차라리 뭘 먹는 게 나을지. 사실은 참는 게 낫죠. 우리 밤에 잠이라는 거는요 비만 그 치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잠의 수면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살이 얼마나 빠지냐를 좌우하고요. 근데 밤에 뭘 먹고 나면은 그게 다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몸의 대사 반응이 다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뭐 위산 분비나 이런 것도 밤에 많이 되기 때문에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의 위험도 높아지고, 문제는 더 큰 게 술 한잔 하시면서 드시는 분이 더 많다는 게 또 문제고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기분 잠을 못 자고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밤에는 안 먹는 게 원칙입니다. 또 밤에는 자기 몇 시간 전에 무리한 운동을 해도 안 좋아요. 근데 대신에 진짜 못 견디겠다. 이 아이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유 한 잔이나 따뜻한 카페인 안 들어가 있는 뭐 차나 음료나 이런 거 하고 빵 한 조각 정도, 과일 약간 정도. 근데 그거 먹을 때는 이 양을 먹고 나면 이게 간에 위에 신호가 갈까 싶은데 생각보다는 요만큼만 정해놓고 먹고 나서 좀 있어 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오르면서 그 식욕 조절 물질들이 다 흔들리면서 위에서 그렐린 분비도 줄어들고 뇌에 가서 렙틴 작용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여러 메커니즘으로 생각보다 배 안 고파요. 그럼
왜냐면 어르신분들 보면은 밤에 꼭 허기지시거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뭘 그래서 드시거나. 만약에 꼭 그래야 된다면 미리 양을 정해놓고 네. 먹고 나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배 안 고플 거예요. 조금 먹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다이어트에 관한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진료실에서 라이브를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줘야겠다 해서 좀 농담도 하고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다다다다 쓴 것 같아요. 너무 유쾌하니까. 근데 뭐 저기 환자분들 오시면 좀 여유 있을 때는 하고 저는 환자들 기다리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기다리면 다다다다 설명드리고 더 있어요 하면 없어요 하고 나가시거든요. 그렇게 지내는데 오늘도 너무 다다다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예. 오늘